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저희가 벌써 597회가 됐습니다. 야, 리부트하고 나서 이번 주에 600회를 돌파합니다. 이야. 그래서 네. 600회 특집으로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600회 특집으로 오빠 생각.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뭐 이것저것 이제 막 해보고 막 했는데 네. 재밌게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뭐 어차피 1주년 기념 공개 방송도 이미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달은 약간 뭐 마땅치 않아서 넘어가지만 다음 달에 또 단관도 할 거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그래. 김프로 빼고 우리끼리 하자. 네. 안 하기 너무 힘들어. 네. 정말. 사람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다. 100일, 200일 챙기다가 600일 그냥 넘어갔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되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100일, 이런 200일 느낌? 챙겼나요? 아니, 왜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 초반에는 다 챙겨주잖아. 그런가? 비유를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치. 왜 그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 투투데이 말. 투데이는 뭐야? 투투데이 뭐 22일 된 날인가? 아, 그럼 뭐 진짜? 200원씩 받고 막 이러지 않았어? 그런 것도 200일에 200원씩 받지. 200일에 200일. 이 사람 연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내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냥 돈 줘. 네. 배 감독 뭐 시나리오 나중에 써 괜찮아. 아이씨, 이런 걸로. 다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 정말, 잠깐만요. 마음이 급해지네. 네. 저희가 시나리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저희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게시판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뭔 배 감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지 말자. 아니,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랬어. 그거죠. 천천히 하세요라는 그런. 자, 저희가 광고주가 또 새로 들어오셨어요. 네. 올보넷. 아유, 고맙습니다. 올보넷. 왜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이라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비슷한 광고를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네. 가입하셨던 보험 또는 가입할 보험, 요즘 보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입한 것인가, 또 앞으로 가입할 거에 대해서 카운셀링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막 기존처럼 뭐 이모 친구, 응? 옆집 아주머니 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보험 컨설팅인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네. 나한테 설계를 하는데 네. 제대로 설계를 해주겠느냐. 나의 이 눈탱이를 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그래도 조금 면식이 있는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많이 하죠. 네. 제가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네. 계속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럼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네.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올보넷 저희 이제 시작하는 광고니까 보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 그러면은 카톡창에 올보넷을 치시거나 아니면 전화 1670-7639로 문의해 주시면 정말 친절한 상담과 함께 딱 맞는 보험 상품 추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프로쇼 가족들을 정말 특별히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장난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1679-7639 전화 가시고 안녕하세요. 김프로쇼 듣고 전화했어요. 환영합니다. 또 그래. 괜찮습니다. 네. 김프로쇼 듣고 전화했다는 티를 많이 내주세요. 네, 많이 여기저기. 해주세요. 제발 좀. 네. 오늘 헤이브로 사연은 이거 굉장히 흐뭇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몇 회죠? 525회 사연남이시라고 네, 하시네요. 525회 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사연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김 선생이 사연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안녕하세요. 김프로쇼 525회 사연남입니다.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 사연 소개해주신 이후로 여자친구와 더욱 잘 만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하겠다 말씀도 드렸네요. 흔쾌히 승낙도 받은 것 같고 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 전 상견례를 위해 의식의 흐름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며칠 전 무려 여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연 소개해주신 게 저희 관계에 큰 도움도 되어서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김선생님, 배감독님. 여름 전에 있을 상견례는 꼭 아리수 만찬에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very inch of you. If you wanna drive. 네.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SNS 통해 가지고 10살 연하 여자친구 만났는데 네.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 열흘밖에 안 됐네. 네. 내가 정상인 거냐. 네. 맞아. 그래서 저희가 정상이다. 빨리 잡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신답니다. 네. 야,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박수 한번 쳐. 자, 네,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여자친구분이 또 프로포즈를 하셨대. 그래서 이게 받았다고. 무슨 복이야. 그러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네. 이야, 정말. 이분 최소 김유신. 그리고 아리수 만찬에서 상견례를 하겠다. 야. 네. 완벽한 패키지네. 요즘 굉장히 자랑을 해주셨잖아요. 네. 내 인생은 매우 순탄하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줬기 때문에 큰 도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금해 임마. 어딜 그냥 넘어오려고 해. 아, 그렇지. 입금이라는 방법이 있네. 그래. 네. 감사 표시를 해야지. 그렇지. 이 사람 진짜. 제 개인 번호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나한테 콕 집어서 감사드린다고 네. 했잖아. 네. 배 감독한테 입금하면서요. 그 입금자한테 이제 인사 이렇게 텍스트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요. 남겨주세요. 시나리오 천천히 쓰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농담이 아니에요. 팟빵에 보면 네. 게시판에 그게 있어요. 계좌번호가.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네. 약간 다시 뻔뻔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구나. 아, 그렇지. 난 날만 더워지면 점점 뻔뻔해지더라. 왜냐면 지난달에 저희 광고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김프로쇼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심각하답니다. 네. 우리한테 입금을 하면 저희 또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선물 드립니다. 아, 이 선물 드려야죠. 뭐 입금 뭐 상관없이 저희 선물 드리는데 이분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목욕하시고 네. 기분 좋은 이 향기와 함께 아유. 여자친구한테 또 프로포즈만 받고 그래. 말면 어떡해요. 그럼. 더 큰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럼. 목욕제기 하시고 몸의 향기부터 관리하시라고 헤이브로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헤이브로 광고주 소식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헤이브로 세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께는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또는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를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오. 대신에 리뷰를 남길 때 꼭 김프로쇼 청취자임을 알려주셔야 된다. 네. 그래요. 좋다. 김프로쇼 듣고 사요 한 줄 남겨주셔야 이벤트 해당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도 헤이브로 쓰는데 네. 좋아요. 나도 써. 네. 저도 써요. 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좀 편해. 굳이 샴푸, 린스 할 필요 없이 저는 그걸로 그냥 다 씻고 하는데 그렇죠. 좋더라고. 남자들한테 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편해. 향기 좋다고 칭찬 많이 들어요. 네. 누구한테? 나한테. 또 얼마 전에 또 김 선생님 만나기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바빠, 양반이.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신작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화이팅!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2부에서 독서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최명기 소장님, 원장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먼저 드리면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소장이라고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 의과대 졸업하시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취득하시고 그리고 현재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네.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자문의, 중앙대 의대에서 외래교수로 지금 재임하고 계신데 네.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심리서적을 내시려고 했는데 이제 에세이처럼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몇 년 동안 되게 조용한 분들을 갖다가 변호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에 콰이어트란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막 시끄럽게 하고 뭐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도 할 말이 있다는 걸 내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히트친 책이 센서티브란 책이 있었어요. 예민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변호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가 보니까 왠지 말도 많고 산만하고 행동도 많은 사람들은 왠지 이 세상에서 점점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이제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뭔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이것저것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단만 치지 그분들한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 그냥 뭐 특별히 밥 굶고 살거나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책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갖다 이제 만들고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심리소설 컨셉으로 했는데 위로해주는 마음이 많이 담기다가 보니까 에세이에 적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호기심도 많고 좀 이렇게 이것저것 관심도 많으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재미있는 그림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접근이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에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도록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원장님께서는 뭐 TV, 라디오에서 뭐 굉장히 활발하게 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프로 쇼는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영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 중에 가장 하이 퀄리티 프로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중적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프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셨어. 정서연수를 이렇게 이런 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게 당연하고요. 팟캐스트를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듣지는 않으니까. 근데 듣기로는 따님이 아신다고. 요새 애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요새 애들은 영화를 갖다 2시간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갖다 15분에서 30분 안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저기 이제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하면서요.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갖다 빨리 잘 소개하는 거를 갖다 찾아내요.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딸은 아마 접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훌륭한 따님 두셨습니다. 자, 저서로는 뭐 게으름도 습관이다, 걱정도 습관이다, 작은 상처가 더 아프다, 뭐 이런 이제 책들이 있고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서점에서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기준이 뭐 대단한 게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다가 이 책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읽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막무가내로 모시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음의 콩밭에 가 있습니다. 제목이 확 와닿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산만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겠구나. 네, 늘 이거 내가 너무 산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짐처럼 있었는데 뭔가 그걸 좀 건드리는 책 같아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공식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명기 원장님의 인생 영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개인데요. 네. 편집해서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둘 다 써도 됩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7인이었어요. 새벽의 7인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TV를 봤는데요. 그동안은 영화는 봤지요. 뭐 아버지 어머니 보실 때 이런저런 영화를 같이 보고 당연히 뭐 만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가 이렇구나라고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낌이 탁 와닿았던 거는 새벽의 7인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보면은 다 끼워져 있거든요. 뭐 배신도 있고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는 인생 영화는 저는 슈타커라는 영화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였는데요. 일단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는 참 좋은 게요.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를 보다가 보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게 돼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느리기 때문에 하루를 보는 날은 25시간, 30시간, 40시간 그래서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는 인생을 갖다 길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겹다 그러면은 타르코프스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럴 텐데요.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지겨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노리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지겨운 영화 중에 가장 안 지겨운 거는 솔라리스랑 슈타커인데요. 슈타커는 결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영화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구소련에 커다란 운석이 쿵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운석이 있고 그 운석한테 가서 그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제주의 체제에서 이제 그거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건 이중의 의미가 있죠. 가서 소원을 빌어서 다 망해라 그러면 망할 테니까 겁이 나서 막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손한 갈망을 갖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성한 돌까지 이렇게 철창으로 전부 다 DMZ처럼 만들었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안내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 슈타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토커처럼 되어버려서 이상한 영화 제목이 됐지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갖다 안내해서 문제의 장소까지 가게 하는 과정 중이 되게 심리치료랑 비슷해요. 빨리 가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게 되고 또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소원을 빌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둘이서 그 돌에 가서 소원을 빌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 중에 형이 있는데 동생을 갖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공간에 넣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죽이는데 성공해요. 그 공간에서. 그러다가 돌한테 딱 이제 가는 순간 회개를 해요. 막 빌어요. 내 동생을 살려다오. 내가 우리 고향에 갔을 때 막 고향에 갔는데 동생은 살려져 있지 않고요. 본인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막 축하받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가지고 그 형이 엄청난 번민에 빠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돌이 가짜인가? 뭐 짱돌이었나? 가짜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겉으로는 그걸 빌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동생이 죽어있기를 바랬구나.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래도 소원을 빌 수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못 빌고 와요. 그래서 결국 그게 저한테는 인간한테 무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좋은 영화인 것 같고 저한테는 인생 영화예요. 그렇군요. 야, 보셨습니까? 네. 지겨우셨죠? 아, 좋은 영화는 잠도 잘 오거든요. 정말. 네. 타르코프스키는 지겹다 그래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슈타커. 네, 근데 지겨워요. 그 우리나라 제목으로 스토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토커. 근데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저는 제 책 속에서 한국말 제목은 길잡이로 바꿨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영화 괜찮겠는데 싶으시면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조금 지루할 수 있다니까 감안하시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지루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원장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 들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인생 영화를 정하시는 기준도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인간의 심리를 잘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관심이 가셨을 텐데 정신과 전문의를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시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원래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됐고요. 거기다가 실제 상황이 더 더하게 된 건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되게 공간지각력이 떨어지고요. 손재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과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자,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면 책이 총 4장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라는 장에서는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뭐 불편함이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람을 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라는 장에서는 이제 뭐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실수와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 장은 남들처럼 무난하게가 아니라 약간은 특별하게 그래서 본인을 이제 찾아가는 탐색하는 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서두에 짧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책이 어떤 책인지를 조금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표적
표적 독자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표적 독자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산만하기도 하고 네.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고 그런 다음에 생각나면은 그냥 일단 저지르게 보게 되는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독자 중에 어떤 분은 물건도 자주 잊어먹을 수도 있고 약속도 자주 잊어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다음에 하기 싫은 방 정리는 절대로 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적 독자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을 봤을 때 반응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네.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책을 많이 읽는 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네. 보다가 보면은 절반쯤 돼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세요. 책 속에서 당신은 하는데 자기랑 보는 다르거든요. 얘기가 그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안 그래도 정신을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잠깐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를 어떻게 다잡느냐를 생각하고 이 책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서평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도대체 저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썼을까? 근데 절반까지 읽고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런데 가끔 우리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책을 두세 권 읽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딱 보는 순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표적이 되는 분에 본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야단만 맞고 사셨거든요. 너는 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뭐 모르는 건 없는데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니? 너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한다. 뭐 그렇게 살면은 어떡하니? 하나도 해놓은 게 없잖니? 그러나 그 엄청나게 많은 잔소리와 야단에 맞으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 포기해요. 나 뭐 만들고 싶은 영화 한참 잘 만들고 있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강권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다가 보면은 나는 엉망인가 보다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래서 저희 독자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제가 더 겨냥했냐 하면은 빨리는 초등학교 5학년, 늦게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활발하고 나의 전성기였는데 중학교 3학년과 고1을 갖다 고비로 나는 왠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으로 바뀐 분들. 어려서는 밝고 명랑하다고 칭찬받다가 나이 들어서는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리로 부모님의 천덕꾸러기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 이제 독자로 생각한 거예요. 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요. 막. 손 들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원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뭐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까? 전 진짜 중고등학교 때 외우는 거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제대로 외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의대를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온 가족들이 비난을 하지만 저희 때는 의대 가는 게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의대가 지금처럼 요새 의대는 보통 신뢰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의대는 네. 수능 7개 틀리고도 못 갈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되고요. 저희 때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랑 서울대 의대 중에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런 다음에 중대도 저 들어가던 해에는 그 전해에는 약대에서 전체 수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냥 중위권 대학에 공대에 갈 수 있을 정도면은 지방에 있는 신설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송 드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둘 다 의사인데 그럼 막 여러분 야단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태어났으면 의대 문턱에도 못 갈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그다지 공감은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의대에 들어가서 되게 고생했었어요. 진짜 단순 암기가 못하겠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오히려 또.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단순 암기도 못하고요. 또 문제가 공간증강력이 떨어지니까 의대 들어가면 이렇게 뼈 보고 시험 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갖다 이제 또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다리뼈면 다리뼈만 하면 되고요. 팔에뼈면 팔에뼈만 하면 되잖아요. 팔에뼈가 다리뼈처럼 커다란 사람들을 내놓고 다리뼈인지 팔에뼈인지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전 다리뼈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의대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처음에 예과 때는 제시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이 들게 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저는 보통 공부할 때 30분마다 과목을 바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과목을 쭉 하는 게 아니고. 한 과목 오래 공부하지 않아요. 30분 공부하다가 다른 거 30분 공부하다가 다른 거 30분 공부하다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쓰면서 30분 1시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그게
좀 눈에 익을 때까지 그냥 몇 번 봐요. 네. 소설책 보듯이 봐요. 외울 생각하지 않다가. 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눈에 익게 되면은 이렇게 뭐 7가지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7가지 외우면은 당장은 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려놓고 외웠나 안 외웠나 봐요. 그리고 그냥 잊어먹어요. 그러다 이틀 있다 또 다시 한번 봐요. 외웠나 안 외웠나 생각해봐요. 외우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는 애들한테도 특히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더라도 수학 문제는 또 되게 잘 푸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5분 풀려서 안 풀리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풀린다. 그게 제 신조예요. 그래요? 5분 풀려서 안 풀리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지요. 넌 그렇게 집중을 오래 못하니까 5분 풀려서 안 풀리면 일단 문제 푸는 걸 중단하라고. 그러고 나서 빨리 해설지를 보라고, 답지랑. 네. 해설지랑 답지를 보자마자 혼자 풀어보라고. 그러면 풀리거든요? 네. 당연히 풀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3일 있다 또 풀어보라고. 안 풀리잖아요? 네. 또 해설지랑 답지를 보라고. 또 풀라고. 그러다가 보면은 패턴이 기억돼서 나중에 푼다고. 대신 절대로 너는 집중력이 약하니까 5분 이상 수학 문제 풀면 안 돼. 그럼 머리에 해가 돼.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굉장히 지혜로운 해법이네요. 그러게요. 네, 계속 노출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는 거를 활용하는 방법인 그래서 거군요. 그런 다음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방송도 하지요. 네. 그리고 책도 쓰지요. 그리고 진료도 하지요. 네. 많이 이것저것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 탑인 건 없거든요. 이게 탑인 게 없다고 하시기에는 지금 네. 뭐 지상파, 네, 뭐 TV와 라디오, 이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산만하게 네. 이것저것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지겨운 거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랑 모임이에요. 어. 앉아있으면 진짜 지겹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되게 지겹고 그런 건 싫어하지요. 그럼 본인이 이제 직접 그런 성향이시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또 해법도 내놓으신 걸 테니까 네.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읽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래도 되는데. 네. 라는 나의 말을 그냥 대신해 주시는 느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활자가 이렇게 출판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으실 네.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직업을 얻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딱 하게 되는 생각이, 공무원은 정년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공무원이 된 다음에요. 지겨워서 그만두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많죠. 그리고 보통 그분들이 부모님이 영향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장사는 불안정하지요. 네. 근데 내가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장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 군데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융통성이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한테 맞는 영화 감독이 됐든 영화 제작자가 됐든 사실은 제일 잘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본인에 맞지 않는 일을 다른 일을 갖다 하면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어차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나한테 안정적인 일이 아니라 나한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고 여러 군데 관심이 많고 엉덩이 붙이고 진득하게 있는 거를 갖다 싫어하는 분들은 되게 자기가 못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난 돌아다니기를 잘 돌아다녀. 나는 누가 야단쳐도 좀 있으면 다 잊어먹어. 네. 그리고 나는 별로 걱정이 없어. 그런 걸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걸로 맨날 이제 혼나왔거나 스스로 굉장한 죄책감 이런 게 사실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데를 가도 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그렇지. 뭐 이런 것만 이제 보면서 맞아. 날 고쳐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산만하고 집중력이 오래 못 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이 옮겨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모자란다는 감각도 있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게 큰 것 같은데 이 책에 이제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모터를 달아서 돌아다닌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네. 어느 한 부분에서 네 관심 있는 거 해봐라. 그러면 네가 가만히 있나? 모터를 달아놓은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치,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걸 해서 집중도가 올라가고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보통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한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긴 글을 쓰는 소설가다. 그럼 내가 딱 집중해서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쓴다. 근데 그 상태도 사실은 모토로 돌려놓고 있는 상태랑 같지 않은가. 그러면서 제가 혼자 고찰한 게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네. 이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기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관심을 옮겨 다니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미덕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처음에 큰 성공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남들보다 먼저 뭔가 되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대박이 나고 나서 그걸 하다가 보면 지겨워져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서 다른 거에 눈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지금 해놓은 거를 갖다 까먹죠. 팔고 나서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운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게 일을 버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버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두보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만약에 가게를 갖다 예를 들어서 4개, 5개 점포를 갖다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런 성향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5군데면 5군데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야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현재 내가 성공을 거두고 조금 잘하는 거를 갖다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건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을 뵙다가 보면은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변리사가 최고인 것 같아. 그럼 변리사 준비를 몇 달 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최고인 것 같아. 또 뭐를 갖다 또 몇 달 해요. 뭐가 최고인 것 같아. 또 뭐를 몇 달 해요. 그러다가 보면 준비만 하다가 그쵸. 하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은 그런 경우에 순서는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변리사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리사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변리사 시험을 치지 마시고요. 일단 변리사 시험부터 보세요.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시험부터. 네, 시험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알아요. 자기가 해봐서. 그렇지. 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그냥 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옮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으면은 일단 한다. 일단 해보면 돼요. 일단 해보다가 아니면은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쭉 7, 8가지 하다가 보면은 개 중에 가장 제가 잘하는 게 나와요. 그럼 그때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어느 거를 선택할 때나 내가 지겨워지지 않을 거라는 자기 오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를 하든지 결국은 1, 2년, 2, 3년 지나면은 지겨워질 거라는 가정 아래 모든 거를 하면은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빠진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네.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3, 4개월 사시는 건 좋은데요. 네. 이민은 가급적 가지 마세요. 그렇죠. 이민 가면 진짜 지겹거든요. 그렇지. 그러네요. 차라리 이민이 아니라 몇 달씩 살면서 난 나라를 옮기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네. 먹고 나가는 게. 하긴 세상의 모든 건 이제 일이 되는 순간 지겨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그냥 계속 내 마음을 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돼서 지겨워져도 내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게 네, 그리고 가급적 속전속결이 좋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어떤 분이 있냐면 평생을 벼락치기로 잘 살아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분들도. 로우스쿨에 가는 순간 결심하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하리라. 기초부터. 될까요? 그래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벼락치기로 돌아가셨어요. 네, 좀 쉬엄쉬엄 하다가 시험 3달 앞두고 네. 다시 평소와 같이 몰아서 해야지 시험 붙으셨어요. 이야, 그렇구나. 기질이, 굉장한 기질이. 자기 기질에 맞게 그쵸.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적화해서 뽑아내는 게 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질 중에 우열은 없다. 네. 자기 기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부 나중에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요. 성공한 분들 중에 나오면 나는 3박 4일 뭔가 끈기로 일만 할 때가 있다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면 다들 생각해요. 야, 대단한 열정이야. 네. 잠도 안 자고 3박 4일 일을 해. 네. 그러나 그 사람이 3박 4일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박 4일 자빠져 자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몰아자야지. 그래서 그분이 성공하니까 네. 열정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공하기 전까지 집에서 그분이 어머님한테는 맨날 자빠져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떤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특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표현하시기는 콩밭형 인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거든요. 네네.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좀 콩밭형 인간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시는 게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콩밭형 인간인 분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드높여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야 되겠어. 네. 그럼 1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1년 내내 8시간, 9시간씩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좋은 계획은 몇 시간 이상 공부 안 할 거야가 맞는 거예요. 네. 나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시험 보기 한 달 전이 될 때까지는 4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할 거야. 그럼 나머지 4시간은 뭐냐? 그분들은 4시간 공부하고 4시간 아르바이트하고 4시간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요즘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네. 4시간 친구 만나도 놀고 네. 그리고 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 왼종일 책만 팔이라라고 하는 순간 하루 종일 책상에는 앉아있으나 스마트폰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집중도가 순도가 전혀 높지 않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콩밭형 인간이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전략을 짜야지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세뇌, 특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얘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사실 칭찬해줄 때 이래야 되거든요. 얘야 너희 성적의 70%는 너희 부모의 좋은 IQ였어. 네 성적의 30%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해줄게. 이렇게 칭찬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공부 잘하면은 무조건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면은요. 공부 안 하니까 못하는 게 돼요. 그러나 과연 공부 열심히 했다고 점수가 잘 나왔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선생님은 무조건 내가 성적이 안 좋으면은 네가 엉덩이 붙이고 하루에 8시간을 앉아있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리고 다들 공부하니까 이게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자기 기질도 이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란 단어를 축구로 바꿔봐. 바로 다 반발심 들걸? 네가 8시간, 9시간 공을 차면서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된 거야. 근데 태어나면서 나는 개발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들어먹히지 않을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칭찬해도 좋은데 그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대로 선생님이 너의 몇 %는 노력, 몇 %는 부모의 두뇌, 몇 %는 운, 네, 몇 %는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책에 보면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을 설명하시는 부분도 또 나오거든요. 인간이 이제 6가지 시간관을 지닌다 이렇게 진바르도의 시간관 검사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적으로 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요.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 할애하느냐, 미래에 할애하느냐, 현재에 할애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 경우의 수가 그 사람의 행복의 퀄리티를 갖다 조정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도 불행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도 나는 과거가 불행했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현재에 나는 즐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갖다 얻어도 계속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 시간관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한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다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 현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이진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책을 얘기해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 신입사원들 상대로 강의 가서 제가 이제 손들어 보라 그랬거든요. 이 중에 갈매기란 소설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요. 단 한 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톤 체홉의 갈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모르셨군요. 다른 갈매기. 기뻐요. 그건 연극이구나. 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란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동화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 미친 갈매기가 등장해요. 네네. 갈매기는 보통 갈매기가 나는 이유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날거든요. 영화도 있어요.
사운드 트랙은 닐 다이아몬드가 불렀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매기는 원래 날아갖고 음식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친 갈매기가 하나 등장해요. 네. 그 갈매기는 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막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쟤 미쳤다 하다가 하루는 떨어져서 죽을 뻔해요. 그러다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갈매기를 갖다 쫓아가서 12명의 갈매기가 쫓아가서 이제 새로운 피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서에서 부활을 갖다 리메이크해서 만든 소설인 거지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소설 중에 이제 환상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환상이라는 소설에는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메시아한테 누가 물어봐요. 왜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왜 누구는 불행하게 사냐고. 그 메시아가 대답을 해요. 얘들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너는 영화 볼 때 너는 항상 코미디랑 행복한 가정물만 보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공포 영화도 보잖아. 맞지요? 스릴러도 보잖아. 근데 그 영화를 보는 건 네가 선택했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네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를 선택하듯이 바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게 네가 선택한 거야, 얘야. 그건 막 이제 끔찍해져.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총 맞아 죽어요. 또. 그렇게 해서 리처드 바커의 환상이란 게 끝나요. 네. 그러나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나의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렇게 앞으로도 뭐를 이루더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라는 게 짐바르도의 시간관 검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배 감독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접어놨거든요. 요런 시간관이 있다. 근데 여기서 황금 비율을 제시를 한 걸 이제 책에 옮겨 놓으셨대, 소장님이. 네. 제가 황금 비율이더라고요. 아, 진짜? 네. 강한 과거 긍정적 시간관. 옛날에 괜찮았지. 네. 근데 이게 너무 신음하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적당한 강한 긍정적 그렇죠. 시간관. 네. 그래서 옛날에 막 전혀 후회 없어요. 괜찮았죠. 약한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숙명이 어딨어. 상황은 바뀌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비교적 강한 현재 쾌락적 시간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즐겨야 돼. 비교적 강한 미래지향적 시간관. 내년쯤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겠죠. 이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을 읽고 약간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거 아니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나를 속여도 되나? 약간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네. 원장님은 어떠세요? 원장님은 시간을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현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재밌게 살지요. 네. 그런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바람직하게 살고 계시네요. 그러나 또 이러다가 보면은 극단적인 숙명론적 시간관이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강연 나가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들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날은 사실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대단하게 살더라도요, 전부 다 100살쯤 돼서 죽을 때는 썩 좋게 죽지를 갖다 못하거든요. 네. 결국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납치당해서 인질범한테 납치당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삶을 끝내기 때문에 그 삶은 불행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100살 됐을 때 우연히 나는 별로 그렇지만 내 손주가 굉장히 착한 애가 잘 커서 내가 100살이 돼서 요양원에 있는데 손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주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진정 마지막에는 별로 중요시 않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우리의 인생에 한 방을 날리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날아다니게 되거든요. 그 지금 해주신 말씀을 쭉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타고난 기질을 조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콩밭형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를 죄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잘 키우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중력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에 쭉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것만 판다라는 게 집중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콩밭형 인간들도?
집중력을 네.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거는 검증받은 방법이 아까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게요.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레이더 봐야 되잖아요. 네. 비행기 하나 놓치면은 폭탄 나서 속밭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30분을 넘어가니까 레이더에서 놓치는 게 생기더래요. 그런데 만약에 나 스스로 콩박턴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나의 집중도를 갖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주제를 바꿔야 돼요. 보통 30분을 나의 한계를 생각하는 게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네. 잘 되는 날 많이 해놔야 돼요. 잘 되는 날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생기네. 그러니까 보통 30분 정도인데 이날은 오늘 이거 봐라 뭐 잘 되네 집중이 좀 되네 그럼 그런 날은 30분 했으니까 바꾸자가 아니고 그냥 네. 될 때 쭉. 네. 오. 네. 집중력이 낮아지는 데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각성이 안 돼서 낮아질 때가 있어요. 졸리거나 멍한 거예요. 네네. 그때 아무리 세수해봤자 또 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머리를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수동적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는 김프로를 보시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팟캐스트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영화 해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집중이 잘 될 때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네. 내가 좀 정신이 좀 멍해 그럴 때는 인강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수동적인 거랑 능동적인 거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워밍업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조금 좋아요. 네. 그렇게 내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워밍업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이게 학생으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놓고 보면은 내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내가 만만한 과목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국영수 중에 나는 그래도 집중이 안 될 때 그래도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을 갖다 보는 게 내가 제일 그래도 만만해. 네네. 그러면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간은 또 듣기와 읽기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집중력 자체가 집중력을 갖다 연결시키는 건 이제 작동기억이라는 거고요. 네. 작동기억에 듣기와 읽기가 다른 리소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읽기가 한계가 왔을 때는 주위에 친한 사람한테 가서 모르면 물어봐요.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어떤 분들은 들어서 대강 윤곽을 파악한 다음에 읽으면 집중이 잘 돼요.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읽어서 파악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저는 인위적으로 무슨 막 이렇게 집중력 트레이닝 같은 거 하는 거는 집중력 트레이닝은 하면 할수록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잘해요. 그러나 그게 다른 거로 번져갈 수 있느냐를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트레이닝된 집중력이 다른 거로 트랜스퍼되냐는 데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그 논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의 힘을 갖다 가급적 효율적으로 쏟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래 집중력도 잘하고 슬럼프도 없이 잘하는 사람인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봐야 돼요. 왜냐면 우울증은 진단명이 잘못됐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영어의 진단명은 디프레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디프레션 하면 되는데 우울증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처지고 무겁고 여기저기 아프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런 게 두세 달 가잖아요. 네. 사람들은 본인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눈물이 안 나거나 죽고 싶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요. 작동기억 능력이 떨어지면서 현저하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했을 때는 우울증을 치료해야 돼요. 치료 안 해도 되긴 해요. 치료 안 하면은 70% 정도가 1년 안에 낫지만 나는 그 1년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특히 우리 감독님 계시지만 영화계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배우들 중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끝내줘요. 그때는 작품 3개, 4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겨울이 들어서잖아요. 네.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몇 번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알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은 겨울에 촬영을 안 잡아요. 놀러 가죠. 네. 네, 봄부터 가을까지만 죽어라 이래요. 네네. 굉장히 현명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콩바탕 인간의 콩바탕 삶에는 다른 게 아닌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고 좀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은 지루한 일을 해야 되지만 전쟁에 놓여서 진짜 우리가 전쟁의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할 때는요. 진짜 빠른 의사 판단과 진짜 그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콩바탕 인간의 상당수는 전사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의 선조가 전쟁에서 전사로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지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진짜 내가 뭔가 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집중이 안 되거나 혹은 콩바탕 인간분 중에 대부분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충동성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착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욕하고 나서 본인이 후회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커다란 주범은 미안하지만 술이에요. 술을 마시면은 술 기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통 드시면 새벽 몇 시까지 드세요? 전 뭐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아서 늦어봤자 한두 시? 네. 많이 늦어봤자? 네, 아주 준수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으면은 네. 그 술 기운은 오후 4시까지 빠져나가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그런데 그게 내가 막 손 떨고 식은땀 흘리지 않더라도요. 묘하게 짜증이 나면서 집중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력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요.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낮은 집중력을 유지하더라도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계속 술을 드세요. 네. 그러나 내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시면은 술을 안 드셔야 되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 어떻게 그런다고 하냐 하겠지만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될 테니까. 그렇군요. 결국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열등감의 문제를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뜨끔한다는 얘기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해 주신 걸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존감의 안녕을 위해서 마음속에 회색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은 되게 마음이 급해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들면은 어제까지 나를 굉장히 칭찬해 주던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충동적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제까지 이 사람이랑 굉장히 친했더라도 네. 그 사람이 오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걸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잘해주면은 되게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콩밭인 분이 연애를 갖다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되게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마음 속에서 안정적인 인간관계, 어떤 안정적인 최소한도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일정 부분은 회색지대에 해당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저희 프로님이랑 저희 감독님 같이 서로 우애를 갖다 가지는 진짜 좋은 동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는 있어야지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통해서 혼란스럽진 않은 거지요. 네. 저는 오히려 그 회색지대 얘기를 듣다 보니 아까 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좋고 싫고가 분명하지 않은 내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차분하거나 막 끈기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급하고 약간 충동적일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제 기질을 잘 아니까 이건 이만큼 좋고 이건 이렇게 싫다가 명확해야 나는 지금 판단이 빨리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놓이면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회색지대로서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반대급부로는 좋은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해드리면요. 갈등과 모순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콩밭에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 빨리 선택해야 편해요. 네. 그렇죠. 갈등 상황에서.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렇게 선택해도 안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무 선택을 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보다 이제 네. 그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그냥 제목만 듣고 제목 참 신박하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지금 얻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격하게 막 끄덕이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진 기질을 잘 이해해가지고, 네. 그거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랑하면서 그거를 네. 잘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네.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막 일할 때 어떨 때 일이 잘 됐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인데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일이 다 잘 돼. 서로. 근데 그 신뢰가 뭐냐면 매일 체크업하기 시작하면 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편집하고 뭐 이렇게 구성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잘 될 때 몰아서 해놔야 되고 안 될 때는 멈춰야 되고 이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전제에 깔리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아니 지금 이게 해도 안 나올 걸 지금 나한테 확인용 뭔가 일을 또 시키네? 그럼 내가 이거 하느라 나는 집중이 더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기질이 다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해를 못하죠. 예. 네. 근데 그냥 해서 주세요. 아 이런 스타일이지 이 사람은. 그러면 다 돼서 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질인지 아는 사람은 다 해서 주겠지. 제일 빨리 되는 방법을 찾겠지. 오히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져. 그렇죠. 근데 일은 굉장히 잘 돼. 뭐 이런 걸 겪었던 기억이 나면서. 네. 그러니까 감독님은 굉장히 심리검사 항목 중에서 자율성이 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의식이 강하고요. 네네.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자기 일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네. 자기 불만이 적은 분이고요. 근데 자율성이 강한 분들이 있고 자율성이 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하나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율성이 너무 강하면 고집이 셀 수도 있고 자율성이 약하면 나쁜 것 같지만 자율성이 약한 분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명령을 잘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율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자율성을 갖다 인정해주는 사람 밑에서는 일을 할 수 있으나 네. 나의 자율성과 나의 독립성을 갖다 훼손하는 사람하고는 그렇죠, 일을 할 그렇죠. 수가 없으신 타입인 거예요. 그런 거죠. 회사 못 다녀. 그러니까 제가 뭐 밑에서 이게 안 돼. 큰일이야. 네. 뭐 그런 게 있었지. 자, 오늘 하여튼 저희가 소개해드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박사님 뭐 방송을 워낙 잘하시니까. 박사님은 아니에요. 아, 네네. 박사는 박사학위를 제가 지겨운 걸 싫어해서 그렇군요. 논문을 쓰는 걸 싫어해서 제가 나이 2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절대로 박사 논문은 내가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MBA를 한 이유도요. 네. MBA는 논문을 안 써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빡하고 제가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원장님께서 하여튼 오늘 워낙 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책 한 번씩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께 콩밭형 인간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콩밭형 인간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일이 4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잘하는 일이랑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또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랑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인생이 잘 풀려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일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네네. 결국 우리의 갈등은 어디에서 놓이냐 하면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싶어질 때랑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기 싫어질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콩버튼 인간분들은 이 2개의 갈등 사이에서 잘 본인을 갖다 조절하시면은 본인이 행복하고 원하는 거를 다 얻는 삶을 갖다 살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야. 이건 뭐 콩박형 인간으로서 이 삶을 헤쳐나오고 계신 산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까 네네. 이제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오늘 모시면서 콩밭에 가서 있어도 된다. 그렇게 좀 산만하게 살아도 된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 그렇지. 당신은 의사니까 얘기할 수 있지. 나는 그렇지. 그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랬는데, 그게 꼭 의사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그걸 잘 매니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표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라서 그렇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더 산만하더라도 네. 단타로 집중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삶인지 잘 알고, 그게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걸 내가 계속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마음이 콩베아타에 가 있습니다. 혹시
사셔가지고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네. 많이들 사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로 주기도 좋을 것 같아. 이 그렇지. 책은. 근데 저희가 사실 뭐 계속 이렇게 책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이 출판사가 노을인데 네. 몰라요. 어떻게 저 처음 뭐 어느 봤어. 분이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혹시 괜히 낚여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사시면 제가 딴 책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 놓고 사시고 네.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요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돼요.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또 다른 저자 모시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